네, 먼저 그럼 이재명 후보의 삶부터 짚어볼까요? 네, 어린 시절이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좀 생각하기 힘든 일인데 정확한 생년월일을 이재명 후보는 몰라요. 생년월일 어떻게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아이들이 적을 때는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네. 이재명 후보는 5남 4녀 중에 7번째로 태어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 말씀으로는 1963년 10월 23일에 태어났다라고 했는데 예. 이재명 후보는 이 날이 아마 실제로는 아닐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추정하신 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바로바로 이렇게 출생 등록도 하지 않았고 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좀 집안이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넘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등록을 하고 초등학교를 보내고 이런 상황이 필요하니까 기억에 의지해가지고 기록을 했을 거라는 거고. 그래서 좀 흥미로운 게 이재명 후보의 그런 계정명 있잖아요. 그 이메일이나 이런 걸 보면은 네. LJM 이건 이제 이재명이죠. 네. 631000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0000이에요? 날짜를 정확히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하. 10월 달에 그냥 태어났다라는 의미로 보통 이제 자기 생일을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호적상 생년월일을 보면 1964년 12월 22일생인데 이거는 독립운동가 이재명 의사가 있거든요. 동명이인이 있는데 그 거사를 치르던 날을 그냥 이재명 후보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생일로 호적상 등록을 한 겁니다. 임의로 정한 거군요.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태어나서 이제 당시엔 국민학교였죠. 경북 안동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성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동할 때도 굉장히 좀 어려웠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증언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뭐 거의 이제 도망을 치듯 갔어야 했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동을 했는데 여기 가서 이제 학교를 못 다니게 됩니다. 집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다니고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소년공 시절이 되는 거죠. 네. 그때 야구 글러브 만드는 이제 공장에서 왼쪽 팔뚝을 프레스에 찍히게 돼요. 그래서 6급 지체장애 판정을 받고 이것 때문에 군 면제까지 받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 자서전 보면은 이때 정말 많이 맞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일하는 형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맞았고 또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걸로 속여가지고 취직해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고입 대입 검정거시를 치러가지고 중앙대에 입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때 전두환 정권이 본고사를 폐지하고 학력고사만으로 대학교를 갈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본인 표현으로도 전두환은 싫지만 전두환 덕분에 대학을 갈 수 있었다. 아, 그러니까 사실 본고사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막 과외도 받고 준비할 게 되게 많은데 학력고사는 그보다 조금 단순화된 시험이었으니까. 맞습니다. 아. 그래서 장학금까지 받고 입학을 하면서 오로지 사법시험에 집중을 해서 1986년에 사실 합격하게 됩니다. 예. 이 지점이 좀 흥미로운 건데 당시 학생운동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민주당의 주축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의 일생을 짚어보면은 학생운동을 할 수가 없었죠. 여건상. 그리고 대학 가서도 사시에만 집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민주당에서는 세대교체의 의미이기도 하고 또 잠시 뒤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볼 텐데 김문수 후보는 학생운동 되게 열심히 했고 노동운동의 대가로 불리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운동권 출신 아닌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고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로 운동권 출신이 대선 후보가 되는 그렇게 좀 특이점 오히려 반대로 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예. 원래도 인권 변호사 뜻이 있었는데 사법연수원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강연을 들었다 그래요. 그때 인권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확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남에서 변호사 사무실 차리고 시민운동가 활동을 하다가 2010년에 성남시장이 되면서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자, 인생 네 컷의 첫 번째 컷은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이었다면 두 번째 컷, 정치적으로 정치 입문하고 나서 뭐 고난의 시기랄까요? 좀 어려웠던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요? 사실 이재명 후보 어려웠던 위기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남시장 때부터 같이 했던 측근한테 어제 한번 물어봤거든요. 예, 예. 언제가 가장 어려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그 시점이 제일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측근이 하는 말이 저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그때 정말 힘든 때였다. 가장 위기였다라고 생각을 한다. 아니, 이렇게 굉장히 얘기합니다. 오래 정치를 했는데 한 장면 가장 어려운 걸 꼽아라 하면은 그 2023년 체포동의안 가결 그때를 꼽는다고요? 맞습니다. 그때 두 차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작년이었죠. 재작년 2월에 한 번, 예. 9월에 한 번 넘어오게 되는데 그때 첫 번째는 부결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다시 가결이 돼요. 네네.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 단식 투쟁도 하고 이랬었죠. 근데 이 측근이 하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은 그때 분위기가 주변에 있는 동지들이 일단 검찰에 다 기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압수수색이 막 되고 이렇게 해서 버티고 버텨서 한번 부결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좀 괜찮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넘어오니까 뭔가 절망스러웠다라는 거예요. 한번 되게 큰 높은 산을 넘어갔는데 이게 끝나지 않는구나. 이게 정말 사면초가다. 이젠 피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힘들었던 게 그때 당시에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전에 네. 의원들이나 이제 당 사람들 만나면은 이 사람의 표현으로는 당신 때문에 민주당 망하는 거 아니냐. 체포동의안 가결시킬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 잘 설득해라. 이런 식의 모욕을 이재명 후보가 엄청 많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간접적으로 받고 그런 모욕을 당하는 것도 보고 이런 상황들이 꽤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측근들이 얘기하는 네. 측근들이 꼽은 가장 어려웠던 시기.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는 네. 뭐 DJ보다 더 당권이 강력하다 이런 평가를 받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당에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구조 자체도 이재명 후보가 주류가 아니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랬는데 이 상황을 이제 중고차 잘 모르면 어때? 왜냐면 차는 느낌이거든.
기각이 되면서 넘어가게 되죠. 그렇군요. 그 인생 4컷 얘기하다 보면 테러에 대한 얘기도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 컷으로 꼽습니까? 네, 그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이 되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 기각이 되면서 이제 기사회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당권을 잡았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물론 이제 측근 그룹들은 그때 이후부터는 좀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뭐 네. 지방선거도 뭐 이기고, 네, 네. 재보궐도 이기고 뭐 이런 상황들이 쭉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다만 이제 다른 뭐 민주당 관계자가 표현을 하기로는 그때 1월 2일에 테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다행히 운 좋게 이제 목숨을 잘 이제 건설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여론이 확실하게 바뀌면서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소위 그 이후에 이제 공천에 대해서 여러 평가들이 있지만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그냥 경선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라고 하지만 또 비명계 쪽에서는 비명 행사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공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특히 지금 말하는 어떤 그 보수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 보이고 있잖아요. 확장하려는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도 이때부터 성장 같은 거 얘기하면서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또 모 관계자의 표현으로는 원래는 이재명 이해찬의 연합 지도부였고 이재명 후보의 단일 지도부가 아니었는데 테러 이후부터는 단일 지도부로 전환이 되는 순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당권을 잡게 됐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공천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내고 그다음에 이 당내에서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우클릭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인생을 쭉 보고 있는 건데 이 테러를 당하던 그 순간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굉장히 아슬아슬했고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결과적으로 그때부터 힘이 더 모아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해찬,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 단일 리더십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전화위복 같은 거였다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이게 좋은 일은 당연히 아니었지만 뭐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네.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네. 여론의 지지가 확실하게 실리게 됐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당원들 사이에는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최근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계기도 됐던 거죠. 알겠습니다. 인생 4컷. 네 번째 컷은 어딘가요? 2016년 연설이에요. 이거는 제가 또 역시 다른 측근한테 물어봤는데 그때를 뽑더라고요. 2016년 10월 29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 그때도 탄핵 국면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하라면서 뭐 여러 가지 집회들이 소위 말하는 촛불 집회가 쭉 이어졌던 그렇죠, 그런 그렇죠. 시기였는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거든요. 네. 그때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연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하야를 주장하는 광장에서의 촛불 집회 자리에서 연설. 네. 그래서 측근 그룹이 평가를 하기로는 이걸 하면서 전국적인 지도자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대선 출마하잖아요. 그때 3등을 하게 되지만 2등이랑 격차가 크지 않았거든요. 그런 발돋움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때를 또 중요하게 꼽고 사실 또 하나 꼽는 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또 무죄 나는 그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해서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박순봉 기자 혼자 꼽은 게 아니라 그쪽 캠프에서도 뭐 이런 장면들을 중요한 장면으로 봅니다. 다 지금 취합해서 취재하신 거죠. 네, 좀 가까운 그러니까 성남시에 있었던 측근들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네. 통해서 취재하고 뭐 이래서 꼽으신 장면인데 2016년에 그 연설, 촛불 집회에서의 연설이 전국구 정치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런 연설이 있다 꼽았다는 게 참 인상적이네요. 네. 네. 자, 인생